새언니 진짜 쪼잔해 빠졌어. 오빠 돈으로 겨우 싸구려 가방 하나 사주고 생색내는 거 봐. 완전 꼴불견이야. 그러게 말이다. 우리 아들 돈 빨아먹으면서 유세는 다 떤다. 녹음 파일 너머로 생생하게 들려오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비웃음 소리. 결혼 6개월 동안 시댁에 지극정성을 다했지만 저들에게 저는 그저 만만한 돈줄이자 호구였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시죠. 똑똑한 며느리가 작정하고 복수하면 어떻게 되는지 뼈저리게 가르쳐 줄 테니까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완벽하게 짓밟아버린 통쾌한 참교육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결혼한 지 이제 막 6개월이 되었습니다. 제 나이 32. 중견기업 마케팅팀 과장 자리까지 올라오기 위해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남들은 청춘이다, 연애다 하며 놀러 다닐 때 저는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며 제 커리어를 쌓았죠. 그렇게 치열하게 살던 제게 운명처럼 지금의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연애 3년 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변함없이 저를 아껴주었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도 회사에서 이리저리 치이느라 진짜 고생 많았어. 우리 유나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일하는 거야? 내가 앞으로 평생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퇴근길에 툭 하면 꽃 한 송이를 사들고 와서 저를 안아주던 다정한 사람이었죠. 이런 남편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시아버님은 중소건설회사를 직접 일구어내신 훌륭한 분이셨어요. 엄격하실 줄만 알았던 아버님은 저를 친딸처럼 살뜰히 챙겨주셨습니다. 우리 예쁜 며느리 일하느라 힘들지? 이 애비가 우리 며느리 체력 떨어질까봐 용한 한의원에서 보약 한 재 지어놨다. 팍팍 챙겨 먹어.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며느리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는 시아버님 덕분에 제 어깨가 으쓱해지곤 했어요. 이렇게 좋은 남편과 든든한 시아버님을 얻다니 저는 정말 복받은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매일매일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사람 사는 세상에 어찌 완벽하기만 한 곳이 있을까요? 시아버님과 남편의 넘치는 사랑을 받는 저를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죠. 두 사람은 겉으로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며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어머, 우리 새아가 왔니? 새언니, 일하느라 피곤한데 뭐하러 일찍 왔어요. 말은 참 예쁘게 하셨지만 며느리이자 같은 여자로서 느껴지는 서늘한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버님이나 남편이 자리를 비우고 여자들만 남게 되면 집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차가워졌습니다. 두 분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웃는 낯으로 던지는 뼈 있는 말들 속에서 저는 분명한 거리감을 느꼈어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에서 저녁상을 차렸을 때의 일입니다. 회사 업무를 마치고 부랴부랴 달려가서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예쁨 받고 싶은 마음에 갈비찜까지 정성스레 재워 올렸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고기를 한 점 드시더니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미간을 찌푸리셨어요. 새아가 갈비가 왜 이렇게 질기니? 우리 도연이는 어릴 때부터 입맛이 까다로워서 이런 퍽퍽한 고기는 입에도 안 된다. 너희 친정에서는 고기를 이런 식으로 대충 해먹니? 순간 눈물이 핑 돌고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저는 꾹 참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다음에는 더 푹 익혀서 부드럽게 해볼게요. 그러자 옆에 있던 시누이가 콧방귀를 뀌며 거들었습니다. 새언니, 명색이 마케팅 과장이라면서 이런 기본적인 요리 센스는 좀 많이 아쉽네. 머리 쓰는 일만 하다가 살림하려니까 어렵죠? 오빠가 밖에서 뼈 빠지게 돈 벌어오는데
집에서 밥이라도 제대로 챙겨 먹어야 할 텐데 걱정이네. 그 옆에서 시어머니가 다시 맞장구를 치며 혀를 끌듯 차셨습니다. 내 말이 그 말이다. 우리 도연이가 인물 좋지, 직장 번듯하지. 마음만 먹었으면 훨씬 더 좋은 집안에 혼수 두둑하게 해오는 참한 처녀들이 줄을 섰을 텐데. 네가 전생에 나라를 구해서 우리 집안에 들어온 줄 알고 매사에 감사하며 살아라. 순간 명치를 둔기로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가슴이 콕 찌르듯 아팠습니다. 분명 웃으며 하시는 말씀인데 그 안에는 저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려는 가시가 돋쳐 있었죠. 저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어색하게 웃어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남편한테도 아버님한테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평생 잘할게요. 속으로는 억울하고 씁쓸했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눈물겹게 노력했습니다. 그래, 결혼한 지 이제 겨우 6개월이잖아. 아직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셔서 그러실 거야. 나를 끔찍이 아껴주는 남편과 아버님을 봐서라도 내가 더 숙이고 둥글게 맞춰가야지. 매달 시댁에 드리는 생활비 40만 원도 꼬박꼬박 이체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구분들과 다니시는 계모임 회비도 제가 내드리고 있었고요.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정성을 다하면 언젠가는 어머니랑 시누이도 내게 진짜 가족으로 마음을 열어주시겠지. 그렇게 제 자신을 끊임없이 다독이고 타일렀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티끌 하나 없이 완벽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중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마침 시누이의 29번째 생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저는 이번 생일을 기회 삼아 시누이와의 껄끄러운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고 싶었어요. 어색한 시누이와 새언니 사이가 아니라 진짜 피를 나눈 친자매처럼 가까워지고 싶었죠. 어떻게 하면 시누이 마음에 쏙 드는 완벽한 선물을 할 수 있을까? 출퇴근길에 지하철 안에서도 회사에서 점심을 먹을 때도 온통 시누이 생일 선물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인터넷으로 시누이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시누이가 평소 갖고 싶다며 잔뜩 기대에 차서 올려놓은 명품 가방 사진이 하나 있었죠. 금장 로고가 화려하게 반짝이는 보기만 해도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가방이었습니다. 아, 진짜 너무 예쁘다. 미치도록 갖고 싶다. 내 생일날 이거 딱 들고 친구들 만나러 가면 완전 시선 집중일 텐데. 어디서 뚝 떨어지거나 누가 나한테 이 가방 좀 안 사주나. 시누이가 간절하게 적어놓은 글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 번쩍하고 전구가 켜졌습니다. 바로 저거다. 저 가방을 선물하면 아가씨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겠지? 그러면 그동안의 오해도 풀리고 내 진심도 전해져서 우리 관계도 봄눈 녹듯이 사르르 풀릴 거야. 저는 주말이 되자마자 남편에게는 비밀로 하고 백화점 명품 매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유리 진열장 안에 놓인 가방은 사진으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반짝거리고 영롱했습니다. 하지만 친절하게 웃는 직원의 입에서 나온 가격은 제 상상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었죠. 고객님, 알아보신 이 제품은 인기 있는 한정판 모델이라 가격이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제 한 달 월급과 맞먹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습니다. 솔직히 순간 손이 조금 떨리고 등줄기에 식은 땀이 났지만 저는 지갑에서 주저없이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돈이야 내가 또 회사 열심히 다니면서 벌면 되지. 이 가방 하나로 시누이가 감동받고 우리 가족이 평화로워진다면 300만 원이 대수야. 가족의 화목과 내 맘 편안함을 위한 훌륭한 투자라고 생각하자. 직원이 예쁜 빨간색 리본으로
정성스럽게 묶어준 큼직한 쇼핑백을 받아들고 나오는 길. 카드 결제 문자를 보고 통장 잔고 걱정은 살짝 들었지만 제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거실 탁자 위에 떡하니 놓인 화려한 명품 브랜드 쇼핑백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여보, 이게 다 뭐야? 당신 오늘 백화점 다녀왔어? 제가 활짝 웃으며 쇼핑백 안에서 묵직한 명품 가방 상자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짜잔! 어때? 완전 고급스럽고 예쁘지? 남편이 턱이 빠질 듯 놀라며 가방과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물었어요. 이거 엄청 비싸고 유명한 명품 브랜드잖아. 너 이거 산 거야? 당신이 모임에 들고 다니려고? 아니, 이번 주말이 서연 아가씨 생일이잖아. 아가씨가 소셜미디어에 이 가방 너무 갖고 싶다고 올렸길래 내가 큰맘 먹고 생일 선물로 하나 장만했지. 제 말에 남편은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을 떡 벌리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깊게 감동한 얼굴로 다가와 제 양손을 꼭 감싸쥐었죠. 여보, 그래도 이건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내 여동생 생일 선물을 뭘 이렇게까지 비싸고 좋은 걸 사줘. 300만 원이면 당신 예쁜 옷을 10벌도 넘게 사겠다. 너 쓸 돈도 매번 아껴가면서 우리 집 챙겨주는데 내가 너무 미안해서 어떡해. 저는 남편의 넓은 가슴을 살짝 치며 장난스럽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에이, 하나뿐인 시누이 생일인데 이 정도는 팍팍 써야지. 우리가 남도 아니고 다한 피를 나눈 가족이잖아. 당신 동생이면 이제 내 친동생이나 마찬가지지 뭐. 내가 앞으로 더 노력하고 잘해서 어머님이랑 시누이한테도 100점 만점짜리 사랑받는 며느리 될 거야. 그리고 아가씨한테도 진짜 든든한 친언니 같은 새언니 될 거고. 남편은 눈시울이 살짝 붉어지더니 저를 와락 품에 안았습니다. 고마워. 진짜 너무 고마워, 유나야. 당신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야? 내가 너한테 진짜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갚을게. 평생 공주님처럼 모실게. 우리 부모님이랑 내 동생까지 이렇게 끔찍하게 챙겨줘서 정말 고맙다. 남편의 넓고 따뜻한 품에 안겨 있으니 그동안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받았던 알게 모를 상처와 서운함이 싹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 이런 진심을 보여주면 시누이도 분명 나를 친언니처럼 따를 거야. 예쁘게 포장된 이 명품 가방을 보면 깜짝 놀라서 방방 뛰면서 좋아하겠지? 탁자 위에 놓인 반짝이는 상자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저는 다가올 주말의 생일 파티 가족 모임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시누이가 환하게 웃으며 제게 안겨올 기분 좋은 상상을 하니 300만 원이라는 거금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은 달콤한 솜사탕처럼 한없이 포근하고 둥실둥실 부풀어 오르고 있었죠. 그 누구보다 완벽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우리 가족의 미래를 머릿속으로 예쁘게 그리면서 말입니다. 드디어 제가 고대하던 시누이의 생일 파티 날이 밝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인 고급 한정식 집의 분위기는 아주 화기애애했어요. 상다리가 부러질 듯 차려진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며 다들 웃고 떠들기 바빴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즈음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미리 준비해 둔 큼직한 쇼핑백을 꺼냈습니다. 예쁜 빨간색 리본이 묶인 명품 브랜드의 로고가 보이자 시누이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죠. 어머, 새언니, 이게 뭐예요? 저는 활짝 웃으며 시누이의 품에 상자를 안겨주었습니다. 생일 정말 축하해요. 평소에 이거 엄청 갖고 싶어 했잖아요. 제가 우리 예쁜 시누이 주려고 백화점 가서 직접 골라왔어요.
신우이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리본을 풀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영롱하게 반짝이는 금장 로고가 박힌 가방이 자태를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와, 대박! 이거 진짜 저 주시는 거예요? 나 이거 진짜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매일 사진만 들여다봤는데. 신우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새언니 진짜 최고예요. 제가 평생 언니한테 잘할게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방방 뛰며 아이처럼 기뻐하는 신우이의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다 벅차올랐습니다. 다행이다. 내 진심이 통했구나. 옆에서 지켜보시던 시어머니도 입가에 미소를 지으시며 한마디 거드셨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신우이 챙긴다고 돈 좀 썼네. 서연아, 내 새언니한테 고맙다고 절이라도 해라. 시아버님은 껄껄 웃으시며 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허허, 우리 집안에 진짜 복덩이가 굴러들어왔어. 며느리가 이렇게 윗사람 아랫사람을 싹싹하게 잘 챙기니 집안이 화목하지 않겠나? 남편도 제 손을 슬며시 잡으며 자랑스럽다는 듯이 속삭였습니다. 여보, 진짜 고마워. 내 동생 챙겨주는 건 역시 우리 와이프밖에 없네. 너 진짜 오늘 최고로 예쁘다. 저도 남편을 보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가족인데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3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단돈 10원도 아깝지 않을 만큼 완벽한 하루였거든요. 그동안 시어머니와 시누이 사이에서 느꼈던 보이지 않는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에게는 꽃길만 남았다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산산조각이 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뒤 평화롭던 주말 오후였습니다. 남편이 잠시 볼일을 보러 나간 사이 거실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남편의 사촌 누나, 그러니까 제게는 사촌 형님이었습니다. 형님은 평소에도 저를 친동생처럼 다정하게 챙겨주시던 아주 고마운 분이었죠.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형님. 주말인데 잘 쉬고 계세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형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겁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유나 동서. 혼자 있어? 도연이는? 네, 남편은 아까 잠깐 나갔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형님? 형님은 한참 동안 뜸을 들이며 망설이는 눈치였습니다. 마치 해서는 안 될 말을 꺼내려는 사람처럼 얕은 한숨을 쉬시더니 이내 어렵게 입을 떼셨습니다. 동서, 내가 진짜 이 말은 안 전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동서가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전화했어. 너무 놀라지 말고 내 말 잘 들어. 순간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죠. 네, 무슨 일이길래 그러세요? 어제 우리 친정 쪽 친척들 다 같이 모여서 저녁을 먹었거든. 거기 이모랑 서연이도 왔었어. 이모라면 바로 제 시어머니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형님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밥 먹고 차 마시는데 서연이가 동서 흉을 아주 대놓고 보더라고. 내가 듣다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저를 끌어안고 평생 잘하겠다고 언니가 최고라고 소리치던 시누이 아니었나요? 네, 아가씨가 제 흉을요? 무슨 말을 했는데요? 형님은 잠시 혀를 차더니 시누이가 친척들 앞에서 떠벌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서연이 그 기집애가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뭐라는 줄 알아? 새언니는 사람이 너무 쪼잔하대. 자기 생일인데 겨우 싸구려 가방 하나 사주고 생색은 혼자 다 낸다고 궁시렁거리더라니까.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300만 원짜리 한정판 명품 가방이 싸구려라고요? 하지만 형님의 폭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알아? 그 가방 어차피 다 오빠 돈으로 산 거면서 자기가 번 돈으로 산 것처럼 유세를 떤다는 거야. 우리 오빠가 저런 여우 같은 여자한테 잡혀서 돈 다 뜯기고 불쌍해 죽겠다고 아주 난리를 치더라.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가방은 남편 돈이 아니라 제가 회사에서 야근하며 피땀 흘려 모은 제 월급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남편 통장에는 손도 대지 않고 제 개인 신용카드로 할부도 없이 일시불로 긁은 가방이었죠. 그런데 제가 남편 돈으로 생색을 냈다고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형님, 진짜 아가씨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 가방 제 돈으로 산 거예요. 남편 돈 10원 한 장 안 들어갔어요. 제가 억울함에 목소리가 커지자 형님도 속상한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말이 내가 동서 알뜰하고 똑 부러지는 거 뻔히 아는데. 근데 동서 더 기막힌 건 이모 반응이었어. 옆에서 딸내미가 새언니 욕을 그렇게 하면 엄마가 말려야 정상 아니야? 근데 이모는 한술 더 떠서 맞장구를 치시더라니까. 그러게 말이다. 우리 며느리가 센스가 참 없어. 이러시면서 내가 진짜 우리 친정 식구들만 아니었으면 밥상을 엎어버렸을 거야. 동서, 이모랑 서연이 겉 다르고 속 다른 거 조심해야 해. 알았지? 형님과 통화를 어떻게 끝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는 제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쏟아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은 단 한 방울도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차갑고 뾰족한 분노가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습니다. 겨우 싸구려 하나 사주고 생색이 심해? 오빠 돈으로 산 거면서 자기가 산 것처럼 굴어? 그렇게 뒤에서 저를 벌레 보듯 씹어대면서 제 앞에서는 어떻게 그런 가증스러운 웃음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가방을 품에 안고 방방 뛰던 시누이의 얼굴과 며느리가 최고라며 칭찬하시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악마처럼 일그러졌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사람의 탈을 쓴 독사들을 가족이라 믿고 혼자서 온갖 정성을 다 받아 바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그렇게 우스웠어? 내 피 같은 돈으로 사준 선물을 비웃으면서 뒤에서는 날 호구 취급하며 씹어댔다. 이거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짧게 깎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제 가슴에 난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슬픔과 억울함의 시간은 짧게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우는 나약한 며느리가 될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무서울 정도로 차갑게 가라앉으며 이성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펑펑 쏟아질 줄 알았는데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면 오히려 머리가 차갑게 식는다는 말을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워들고 곧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제가 매달 꼼꼼하게 적어두는 가계부와 두꺼운 수첩을 꺼냈습니다. 볼펜을 꽉 쥐고 하얗게 빈 페이지를 쫙 펼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 지난 6개월 동안 시댁에, 아니 정확히 말해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해준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글씨를 써 내려가다 보니 불과 석 달 전 일이 아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시누이가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하겠다며 시댁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날이었죠. 엄마, 나 진짜 이번에는 제대로 해볼 거야. 친구들도 다 내 옷 입는 센스 좋다고 난리란 말이야. 초기 자금 1,000만 원만 딱 빌려줘. 응?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푹 쉬시며 제 눈치를 슬금슬금 보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돈이 있니? 내 오빠가 장가가기 전이면 몰라도 이제는 다 새언니가 돈 관리하는데. 결국 남편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부탁을 해왔었죠. 여보, 서연이가 저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 1,000만 원이면 우리 적금 하나 깨면 되잖아. 내가 진짜 면목이 없는데 동생이 저렇게 사정하니까 마음이 너무 약해지네. 저는 그때도 쿨하게 웃으며 제 돈 1,000만 원을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그래, 아가씨가 이왕 시작하는 거 우리가 팍팍 밀어줘야지. 대신 돈거래는 가족끼리라도 확실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차용증 하나만 써줘. 그렇게 지장까지 꾹 찍어 받아둔 1,000만 원짜리 차용증이 제 수첩 맨 앞장에 고스란히 꽂혀 있었습니다. 돈만 빌려준 게 다가 아니었어요. 명색이 마케팅팀 과장인 제가 밤을 새워가며 시누이 쇼핑몰 마케팅 전략을 무료로 다 짜주었죠. 심지어 제 개인적인 인맥까지 총동원해서 알짜배기 거래처 3곳을 다이렉트로 연결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때 시누이는 제 두 손을 덥석 잡고 눈물을 글썽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새언니 진짜 천사예요. 내가 쇼핑몰 대박 나면 언니한테 제일 먼저 외제차 뽑아줄게. 새언니 없었으면 나 진짜 시작도 못했을 거야. 그 가증스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첩의 다음 줄로 넘어가며 다시 펜을 꾹꾹 눌러 움직였습니다. 2달 전에 있었던 시어머니의 환갑잔치 비용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척들과 계모임 친구분들을 잔뜩 불러 모아 최고급 호텔에서 으리으리하게 잔치를 열고 싶어 하셨죠. 아이고, 내 친구 김 여사는 이번에 며느리가 유럽 여행을 보내줬다더라. 나는 뭐 늙어서 다리도 아프고 비행기 타는 건 글렀고 그냥 친척들이랑 호텔에서 밥이나 한 끼 번듯하게 먹었으면 한이 없겠네. 그 말에 담긴 뼈를 모를 리 없었던 저는 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쾌척해 호텔 뷔페를 단독으로 예약해 드렸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한껏 비싼 옷으로 차려입고 어깨에 힘을 팍 주셨었죠. 우리 며느리가 글쎄 기어코 이렇게 비싼 데를 예약하지 뭡니까? 돈 쓰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도 고집을 꺾지를 않네요. 다들 마음껏 많이 드시고 가세요. 호호. 앞에서는 그렇게 제 덕을 보며 온갖 허세를 부리셨으면서 뒤에서는 저를 센스 없는 싸구려 취급을 하셨던 겁니다. 거기에 매달 제 개인 통장에서 꼬박꼬박 이체되는 시댁 용돈 40만 원까지 수첩에 적힌 금액들을 모두 더해보니 계산기 액정에 찍힌 숫자는 2,300만 원이 훌쩍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며칠 전 일시불로 긁은 시누이의 명품 가방 300만 원까지 더하면 무려 2,600만 원이 넘는 큰돈이었습니다. 2,600만 원. 제가 결혼하고 지난 6개월 동안 오직 시댁의 평화와 가족이라는 환상을 지키기 위해 쏟아부은 피 같은 제 돈이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다시 한번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진짜 단단히 미쳤었지. 호구도 이런 상호구가 따로 없네. 가족이라고 굳게 믿고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줬더니 돌아오는 건 비웃음과 조롱뿐이었다니.
수첩을 매섭게 노려보는 제 두 눈에서 시퍼런 불꽃이 튀었습니다. 저는 볼펜으로 수첩에 적힌 2,600만 원이라는 숫자 밑에 굵고 진하게 밑줄을 2번 쫙 그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또박또박 혼잣말을 읊조렸습니다. 내가 줬던 건 다 돌려받겠어. 단돈 10원짜리 하나도 빠짐없이 당신들 입에서 전부 다 토해내게 만들 거야. 당신들이 그렇게 우습게 씹어대던 마케팅 과장 머리로 제대로 한번 놀아봐 줄게. 가슴속에 꽉 막혀있던 체증이 쑥 내려가듯 머리가 아주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시댁으로 쳐들어가서 상을 얻고 머리채를 잡으며 싸울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런 유치하고 감정적인 동네 싸움은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니까요. 저는 똑똑하고 유능하게 회사 생활을 해온 프로입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뒤통수를 친 배신자를 어떻게 피 말려 죽이는지 그 누구보다 아주 잘 알고 있었죠. 마침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삐삐삐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외출했던 남편이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보, 나왔어. 집에 혼자 심심했지? 내가 당신 좋아하는 매운 떡볶이 포장해 왔어. 해맑게 웃으며 비닐봉투를 흔드는 남편의 얼굴을 보니 순간 마음이 덜컥 흔들렸습니다. 남편은 정말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얼굴이었거든요. 당장이라도 남편 멱살을 잡고 내 여동생과 엄마가 나한테 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아냐고 악을 쓰고 싶었지만 저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고 꾹 참았습니다. 지금 흥분해서 남편에게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착해 빠진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며 시댁에 전화를 걸어 당장 따져 묻겠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안 봐도 비디오처럼 뻔뻔하게 발뺌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아이고, 도연아, 우리가 언제 그랬니? 오히려 억울하다며 악어의 눈물을 짜내고 적반하장으로 나올 게 불 보듯 뻔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끈끈한 이름으로 뭉친 그들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려면 빼도 박도 못할 완벽한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조차 입을 다물지 못하고 고개를 내저을 만큼 확실한 증거 말입니다. 저는 재빨리 가계부와 수첩을 서랍 맨 깊숙한 곳에 쑤셔넣고 표정을 싹 바꿨습니다. 벽에 걸린 작은 거울을 보며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려 자연스럽게 웃는 연습을 한번 하고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 떡볶이 사왔어? 안 그래도 출출했는데 진짜 잘 됐다. 얼른 먹자. 남편은 제 얼굴을 보더니 배시시 웃으며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치? 우리 와이프가 제일 좋아하는 매운맛으로 줄 서서 사왔지. 근데 여보 얼굴이 왜 그래? 눈빛이 조금 무서운데 무슨 일 있었어? 저는 태연하게 남편의 팔짱을 꽉 끼며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아까 소파에서 잠깐 졸았더니 잠이 덜 깨서 그런가 봐. 빨리 먹자. 냄새 진짜 너무 좋다. 식탁에 마주 앉아 새빨간 떡볶이를 입에 넣고 씹었지만 고무를 씹는 것처럼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앞으로 제가 치밀하게 해나가야 할 복수의 순서들로 팽팽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어묵 국물을 삼키며 저는 속으로 차갑고 섬뜩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피 말리는 게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제 볼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여보, 나 먼저 회사 갈게. 오늘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저녁에 맛있는 거 먹자. 해맑게 웃으며 현관문을 나서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씁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렇게 착하고 바보 같은 남편은 자기 엄마와 여동생이 제게 무슨 짓을 했는지 꿈에도 모르고 있겠죠.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차갑게 식은 얼굴로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어제 저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던 사촌 형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형님이 다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서. 아침 일찍부터 웬일이야? 어제 내 전화 받고 한숨도 못 잔 거 아니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으며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형님, 저 진짜 간절하게 부탁드릴 게 하나 있어서요. 아가씨가 친척들 앞에서 제 흉봤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그때 상황이 녹음된 파일이나 찍힌 영상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시댁에 따지더라도 빼도 박도 못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서요. 제 단호한 목소리에 수화기 너머의 형님은 잠시 망설이는 듯 뜸을 들였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동서. 사실은 내 딸내미가 요즘 인터넷에 일상 영상 올리는 재미에 푹 빠졌거든. 어제 밥 먹을 때도 식당 구석에 카메라를 계속 켜놓고 있었어. 집에 와서 혹시나 하고 그 영상을 확인해 봤는데 거기에 서연이랑 이모 목소리가 아주 고스란히 다 들어갔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막혀있던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형님, 제발 그 영상 파일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저 진짜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 살아요. 남편한테 말하려고 해도 증거가 없으면 저 사람들 100% 발뺌할 게 뻔하잖아요. 형님은 혀를 끌짓 차며 흔쾌히 제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 동서 말이 100번 맞아. 이모랑 서연이 성격에 절대 자기들 입으로 인정할 사람들이 아니지. 내가 지금 바로 동서 휴대전화로 파일 전송해 줄게. 대신 이거 듣고 너무 상처받지 마, 알았지? 잠시 후 띠링하는 알림음과 함께 동영상 파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은 식당 구석을 비추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와 달그락거리는 식기 소리 사이로 너무나도 익숙하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바로 신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새언니는 진짜 겉보기만 번지르르하지 사람이 너무 쪼잔해. 자기 생색 내려고 겨우 싸구려 가방 하나 띡 던져주는데 내가 어이가 없어서 오빠가 밤낮으로 벌어온 돈으로 유세 떠는 거 보면 얄미워 죽겠다니까. 그 뒤를 이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내 말이 그 말이다. 들어올 때부터 목에 깁스를 했는지 뻣뻣하더니 며느리가 영 센스가 없어. 우리 도연이가 눈이 삐었지. 쯧쯧. 어제 형님에게 전해 들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타격감이었습니다. 저를 칭찬하며 환하게 웃던 그 입술로 뒤에서는 저렇게 악독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다니요. 숨소리와 억양 그리고 낄낄거리는 비웃음 소리까지 생생하게 고막을 때렸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심장이 분노로 미친 듯이 쿵쾅거렸지만 동시에 머리는 아주 차갑고 투명해졌습니다. 완벽해. 이 정도 증거면 남편도 시아버님도 절대 변명할 여지가 없을 거야. 저는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그 영상 파일을 제 클라우드 저장소와 노트북의 3중으로 안전하게 백업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할 제가 아니었죠. 마케팅 회사 과장이라는 제 직업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약점을 파고드는 데는 도같은 전문가입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노트북 앞에 앉아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신우이의 본색을 완전히 까발리기 위해서는 더 치명적인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인터넷 창을 띄우고 신우이가 운영하는 옷 쇼핑몰과 그녀의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을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신우이는 예쁜 카페에서 비싼 디저트를 먹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새로 산 옷을 자랑하고 친구들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파티를 하는 사진들이 수두룩했죠. 그래, 넌 원래 이렇게 허영심 많고 남의 돈으로 호사 누리는 걸 좋아하는 애였지. 화면을 스크롤하던 제 손가락이 어느 순간 딱 멈췄습니다. 신우이의 소셜미디어 게시물 중 하나에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의 화면이 교묘하게 캡처되어 올라온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용돈벌이 쏠쏠하네. 라는 멘트와 함께 말이죠. 제 머릿속에 번쩍하고 무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디를 추적하여 그 중고 거래 사이트에 직접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신우이의 계정을 찾아내어 판매 목록을 하나씩 클릭해 보았습니다. 입지도 않은 새 옷들, 한두 번 신은 구두들, 그리고 각종 잡동사니들이 빼곡하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마우스 휠을 한참 아래로 내리던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화면 한가운데 너무나도 익숙하고 영롱한 금장 로고가 박힌 가방 사진이 보였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 피 같은 제 월급으로 30번도 넘게 고민하며 결제했던 바로 그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사진의 배경은 신우이 방에 깔려있던 꽃무늬 침대보가 확실했습니다. 가방 겉면에 예쁘게 묶여있던 빨간 리본은 아무렇게나 바닥에 내팽개쳐져 있었죠. 무엇보다 저를 기가 막히게 한 것은 가방 사진 아래에 달린 신우이의 뻔뻔한 코멘트였습니다. 새언니가 생일 선물로 사준 건데 솔직히 제 스타일이 너무 아니라서 팔아요. 키읔키읔키읔. 한 번도 안 든 완전 새 상품입니다. 매장가 300만 원인데 쿨하게 250만 원에 급처분합니다. 싸게 넘기니까 빨리 가져가세요. 글 끝에 붙은 키읔키읔키읔 나는 비웃음 섞인 자음 3개가 제 눈을 잔인하게 찔러댔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언니가 사준 가방이 싸구려라서 마음에 안 든다고 욕을 하더니 그 싸구려 가방을 팔아서 자기 주머니를 채울 생각에 이렇게 신나게 글을 올린 겁니다. 저를 안고 펄쩍펄쩍 뛰며 고맙다고 하던 그 얼굴 뒤에는 당장 이 가방을 팔아치울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강서연, 너는 진짜 구제불능이구나.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마우스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떠있는 중고 판매 게시글, 신우이의 계정 정보, 그리고 키읔키읔키읔가 적힌 본문 내용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캡처했습니다. 화면 캡처하는 소리인 찰칵, 찰칵 소리가 적막한 서재 안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죄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기 위해 판사가 도장을 찍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저를 조롱한 생생한 음성 녹음 파일, 제 피 같은 선물을 돈으로 바꿔치기한 파렴치한 중고 판매 캡처 화면, 여기에 어제 정리해둔 2,600만 원어치의 지원 내역서와 1,000만 원짜리 차용증까지. 무기는 아주 날카롭게 벼려졌고 화약은 빵빵하게 채워졌습니다. 눈물 흘리며 상처받는 연약한 며느리 코스프레는 이제 제 인생에 없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거래처가 약속을 어기고 뒤통수를 치면 어떻게 되나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거래를 끊어버리고 업계에서 발도 못 붙이게 철저히 짓밟아주는 것이 상식입니다. 가족이라는 껍데기를 쓰고 저를 착취해온 뱀들에게도 똑같은 법칙을 적용할 차례입니다. 감정은 완벽하게 배제하고 오직 냉정한 계산과 팩트만으로 그들의 목을 서서히 조여줄 생각입니다. 노트북 화면을 덮으며 저는 입꼬리를 길게 끌어올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고 매서웠습니다. 진짜 지옥이 어떤 곳인지
뼈저리게 가르쳐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점심시간. 저는 회사 동료들이 밥을 먹으러 간 사이 조용히 혼자 빠져나와 근처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제 한 손에는 시원한 아이스 커피가, 다른 한 손에는 빳빳한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우체국 문을 밀고 들어가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호했습니다. 접수하실 우편물 올려놔 주세요. 창구 직원의 말에 저는 봉투에서 서류 3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어젯밤 노트북 앞에 앉아 감정은 쏙 빼고 오직 팩트만 담아 아주 건조하게 작성한 문서. 바로 내용 증명서였습니다. 수취인 강서연, 발신인 서유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직원이 서류에 빨간 도장을 쾅쾅 찍는 소리가 제 귓가에는 마치 경쾌한 음악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수취인 란에 적힌 신우이의 이름 3글자를 빤히 내려다보며 저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 종이 쪼가리 한 장이 그 대단한 시댁 식구들의 허세와 자존심을 어떻게 박살내는지 이제 곧 보게 될 테니까요. 우체국을 나서는 길 내리쬐는 햇살이 유난히 따사롭고 기분 좋게 느껴졌습니다. 폭풍은 우편물이 도착한 바로 다음 날 오후에 몰아쳤습니다. 회사에서 한참 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책상 위에 올려둔 제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는 역시나 신우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숫자를 3가지 센 다음 아주 느긋하고 평온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아가씨. 무슨 일로 근무 시간에 전화를 다 하셨어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당황해서 숨 넘어갈 듯한 신우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새언니. 지금 우리 집에 날아온 이 우편물 대체 뭐예요? 우체부 아저씨가 주고 가서 열어봤는데 언니가 나한테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요? 저는 모니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벌써 도착했어요? 우체국 등기 진짜 빠르네요.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쇼핑몰 창업할 때 저한테 빌려가신 1,000만 원 상환하시라는 내용이에요. 신우이는 기가 막힌다는 듯 헛바람을 들이켜더니 빽소리를 질렀습니다. 새언니 진짜 미쳤어요. 아니, 우리가 남도 아니고 한 가족인데 어떻게 가족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요? 이거 그냥 오빠 돈으로 언니가 선심 쓰듯 빌려준 거잖아요. 근데 무슨 2주 안에 안 갚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네 마네. 언니 진짜 제정신이에요? 뻔뻔함의 극치를 달리는 신우이의 말에 저는 하마터면 헛웃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어쩜 저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철면피일까요? 저는 목소리 톤을 확 낮추고 얼음장처럼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아가씨, 오빠 돈 아니고 내 통장에서 나간 내 피 같은 돈이에요. 그리고 가족끼리라도 돈 거래는 확실히 해야 한다고 그때 차용증에 아가씨 지장까지 꼭 찍었던 거 기억 안 나요? 내용 증명에 적힌 대로 상환 기한은 딱 2주 드릴게요. 그때까지 내 통장으로 1,000만 원 전액, 단돈 10원도 틀리지 말고 입금하세요. 만약 입금 안 되면 바로 법원 가서 지급 명령 신청하고 아가씨 쇼핑몰 통장부터 싹 다 압류 들어갈 겁니다. 제 냉정한 경고에 신우이는 꿀먹은 벙어리가 된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끊을게요. 저 일해야 해서요. 제가 얄짤없이 전화를 끊어버리자마자 채 1분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상했던 수순이라 저는 여유롭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고막이 찢어질 듯한 시어머니의 악다구니가 쏟아졌습니다. 야, 이 미친년아. 네가 드디어 미쳐 돌아가는구나. 어디서 감히 신우이한테 내용 증명서를 보내고 지랄이야, 지랄이.
우리 집안이 너를 며느리로 받아주고 오냐오냐 해주니까 아주 눈에 뵈는 게 없지. 당장 그거 취소 안 해. 쌍년아. 평소에 그 우아하고 고상한 척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없고 시장 바닥에서 싸움질하는 듯한 천박한 쌍욕이 고스란히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는 시어머니가 가소롭고 불쌍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저는 펜을 톡톡 굴리며 아주 정중하고 부드럽게 받아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한테 쌍년이라고 하셨어요? 며느리한테 쌍욕하시는 거 지금 다 녹음되고 있으니까 말씀 가려서 하시고요. 아버님 귀에 들어가면 아버님이 참 좋아하시겠네요. 시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자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순간 멈칫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너 지금 애비 들먹이면서 나 협박하는 거냐? 협박이라뇨, 어머니. 1,000만 원 갚으시면 내용 증명 당장 취소해 드릴 테니까요. 어머니가 귀한 딸내미 대신 갚아주시든가요. 돈도 없으면서 소리만 지르지 마시고요. 딸깍. 저는 미련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다시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지만 저는 가볍게 거절을 눌러버렸죠. 아마 지금쯤 시댁 거실에서는 시어머니가 뒷목을 잡고 넘어가며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 모습을 상상하니 10년 묵은 체증이 뻥 뚫리는 것처럼 통쾌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보복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입니다. 돈을 갚으라고 압박하는 것만으로는 저들의 숨통을 제대로 조일 수 없거든요. 저는 곧바로 주소록을 뒤져 제 인맥으로 신우이 쇼핑몰에 연결해 주었던 거래처 사장님 세 분에게 차례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세 곳은 신우이 쇼핑몰의 질 좋은 옷들을 아주 저렴한 원가에 대주는 핵심 도매상들이었죠. 원래는 콧대가 높아서 초보 쇼핑몰 사장들과는 거래도 안 트는 곳들이지만 제가 마케팅 일을 하며 쌓아둔 친분 덕분에 특별히 부탁을 해서 연결해 준 곳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서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안 그래도 한번 연락하려고 했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대문 박 사장님의 호탕한 목소리에 저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평안하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일전에 부탁드렸던 제 신우이 쇼핑몰 건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아, 강 사장님 말이죠? 서 과장님 체면 봐서 우리가 물건 팍팍 밀어주고 있지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장님. 그런데 정말 죄송하게도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신우이 쪽 사업에 제가 보증을 서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 말에 박 사장님의 목소리가 단박에 진지해졌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어차피 강 사장 쪽은 서 과장님 이름 하나 믿고 외상거래도 터주고 싼값에 넘긴 거니까요. 서 과장님이 손 떼시는 거라면 우리도 굳이 손해보면서 거래할 이유가 없지요. 오늘부로 그쪽 물류 당장 끊겠습니다. 나머지 두 곳의 거래처 사장님들도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제가 중간에서 빼준 마케팅 지원과 신용 보증이라는 든든한 방패가 사라지자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신우이와의 거래를 잘라냈습니다. 비즈니스의 세계란 이렇게 차갑고 냉정한 법입니다. 자기 실력도 없이 남이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만 얹어놓고 잘난 척하던 신우이는 이제 맨몸으로 그 거센 폭풍을 맞아야만 했죠. 결과는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우이의 쇼핑몰은 말 그대로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도매상들이 핵심 상품들의 공급을 뚝 끊어버리니 잘 나가던 옷들은 전부 품절 처리가 되었습니다. 고객들의 배송 문의와 항의가 빗발쳤지만 신우이는 물건을 구할 길이 없으니 환불을 해주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죠. 매일같이 제게 공짜로 얻어가던 마케팅 전략과 이벤트 기획이
사라지니 사이트 방문자 수도 바닥을 쳤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쇼핑몰 매출이 무려 40%나 급감해 버렸습니다. 제가 마우스를 클릭하며 신우이의 텅 빈 쇼핑몰 사이트를 둘러보던 중 남편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여보, 서연이가 며칠 전부터 많이 아파서 알아누웠대. 엄마도 감기 몸살인지 편찮으시다고 하고 집안 분위기가 왜 이렇게 초상집인지 모르겠네. 남편의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소리 없이 입술을 비틀어 웃었습니다. 아파서 알아누운 게 아니라 며느리한테 뒤통수를 맞고 피 같은 돈이 끊기니 화병이 나서 드러누운 거겠죠. 이 정도로 벌써 죽는 소리를 하면 곤란한데 아직 내가 준비한 진짜 매운맛은 시작도 안 했거든. 저는 남편에게 어머나 약이라도 좀 사다 드려야겠다. 라는 가식적인 답장을 보낸 뒤 휴대전화를 덮었습니다. 제 입가에 걸린 미소가 그 어느 때보다 진하고 서늘하게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나왔어. 근데 본가 분위기가 영 이상하네. 엄마는 알아누우셨고 서연이 쇼핑몰도 갑자기 장사가 안 된다고 울고불고 난리야. 남편은 겉옷을 벗지도 못한 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시원한 물을 한 잔 떠다 주었죠. 일단 물부터 마셔. 그리고 내 이야기 좀 진지하게 들어줄래? 남편은 제 굳은 표정을 보더니 흠칫 놀라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왜 그래? 당신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저는 서재로 들어가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와 태블릿 PC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가계부 정리 내역서를 가장 먼저 올려놓았어요. 이게 뭐야? 내가 결혼하고 지난 6개월 동안 어머니랑 신우이한테 쓴 돈 정리한 거야. 남편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신우이 쇼핑몰 창업 자금 1,000만 원. 어머니 환갑잔치 호텔 비용 500만 원. 매달 드린 용돈이랑 어머니 계모임 대납까지. 전부 내 통장에서 내 돈으로 나간 내역이야. 남편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여보, 이걸 왜 갑자기 꺼내는 거야? 끝까지 들어. 저는 남편의 말을 자르고 태블릿 PC의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신우이가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린 명품 가방 판매 글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생일 선물로 사주었던 바로 그 300만 원짜리 가방이었습니다. 새언니가 사준 건데 솔직히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팔아요. 키읔키읔키읔. 남편은 화면에 적힌 글씨를 더듬더듬 소리내어 읽더니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거 서연이 아이디 맞아? 설마 당신이 사준 그 가방을 팔았다고? 이 미친 기집애가 진짜 돌았나? 남편의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놀라기엔 아직 일러.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니까.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사촌 형님에게 받았던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볼륨을 최대로 키우자 거실 안을 쩌렁쩌렁 울리며 신우이의 선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새언니는 사람이 너무 쪼잔해. 겨우 싸구려 하나 사주고 생색이 심해. 오빠 돈으로 산 거면서 자기가 산 것처럼 굴어. 우리 오빠가 불쌍하지. 그리고 연이어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 그러게 며느리가 센스가 없어.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1분 남짓한 시간 동안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분노와 충격으로 하얗게 질리다 못해 백지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믿었던 자신의 핏줄들이 사랑하는 아내를 뒤에서 어떻게 난도질하고 있었는지 두 귀로 직접 확인한 순간이었죠. 이게 진짜 우리 엄마랑 서연이 목소리 맞아?
남편은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듯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응, 맞아. 당신 사촌 형님이 친척 모임에서 직접 녹음해서 나한테 보내주신 거야. 어머니랑 시누이는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나를 씹어댔어. 내 피 같은 돈으로 호강은 다 누리면서 뒤에서는 나를 쥐어짜 먹는 호구 취급을 했다고. 남편은 한참 동안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친 숨소리만 씩씩대며 내뱉을 뿐이었죠. 그러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본가로 가자. 내가 다 엎어버릴 거야.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이 우리 집에 어떻게 했는데, 자기들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했는데. 남편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서 제 대신 싸워줄 것 같은 그 모습에 저는 그제야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남편의 옷깃을 꽉 붙잡아 자리에 다시 앉혔습니다. 진정해. 가서 소리 지르고 따져봤자 저 사람들은 안 했다고 잡아떼거나 변명만 늘어놓을 게 뻔해. 나는 감정 낭비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시누이한테 빌려준 1,000만 원 당장 갚으라고 내용 증명 보낸 거야. 그리고 시누이 쇼핑몰에 연결해줬던 내 거래처들도 전부 오늘부로 끊어버렸어. 남편은 제 말에 흠칫 놀라더니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엄마랑 서연이가 나한테 그렇게 다급하게 전화를 했었구나. 자업자득이야. 당신이 그렇게 한 거 100번 1000번 잘했어. 남편은 제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의 크고 따뜻한 손이 제 차가운 손을 꽉 감싸쥐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여보. 내가 중간에서 역할을 똑바로 못해서 당신이 이런 꼴을 당하게 만들었어. 당신이 뒤에서 이렇게 피눈물 흘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나는 바보같이 당신한테 계속 잘하라고만 했잖아. 남편의 눈에서 결국 굵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는 제 손등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넓은 등을 조용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당신이 미안해할 일 아니야. 당신은 나한테 항상 최고로 잘해줬잖아. 대신 앞으로 내가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든 당신은 무조건 내 편에 서야 해. 남편은 고개를 번쩍 들고 결연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연하지. 나는 무조건 당신 편이야. 엄마고 동생이고 다 필요 없어. 당신 마음 다 풀릴 때까지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남편의 확실한 다짐을 받으니 제 마음은 한결 더 가벼워지고 든든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출근하자마자 시아버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사 근처 조용한 식당에서 시아버님을 따로 만난 남편은 제가 보여주었던 모든 증거를 아버님 앞에 펼쳐놓았죠. 가계부 내역부터 중고거래 캡처 화면, 그리고 결정적인 녹음 파일까지. 아버님은 평소에도 불같은 성격이셨지만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끼셨기에 그 충격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으시던 아버님의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파르르 떨렸다고 합니다. 이 몹쓸 인간들이 내 귀한 며느리한테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했어. 아버님은 너무 화가 나셔서 들고 계시던 물컵을 바닥에 집어 던지실 뻔했다고 해요. 애비야, 당장 내 어미 카드부터 싹 다 정지시켜라. 그리고 서연이 그 기집애는 당장 내 호적에서 파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아버님은 그 길로 당장 집으로 쳐들어가셨습니다. 나중에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집안이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시어머니와 시누이 앞에 삿대질을 하시며 호통을 치셨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너희 같은 독사 새끼들을 내 가족이라고 거두고 먹여 살린 내가 미친놈이다. 어디서 굴러먹던 신보로 남의 집 귀한 딸을 데려다 그따위로 짓밟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처음에는 변명을 하려다 아버님의 불같은 진노 앞에 덜덜 떨며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몰래 저질렀던 만행들이 이렇게 완벽한 증거로 남편과 아버님 귀에 들어갈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상황은 제가 치밀하게 짠 판 위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든든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시어머니의 모든 경제권을 빼앗아 버리셨고 남편은 두 사람의 연락을 철저하게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가장인 두 남자에게 완전히 버림받은 두 여자의 처지는 그야말로 낭떠러지 끝에 몰린 쥐신새나 다름없었죠. 저는 조용히 거실 창밖을 내다보며 시원한 바람을 맞았습니다. 경제적인 돈줄을 끊고 가족들 사이에서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의 계산기는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던 얄팍한 체면과 껍데기를 남김없이 벗겨낼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시아버님의 불호령이 떨어진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해 제 업무에 집중하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점심시간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여유롭게 인터넷 창을 켰습니다. 문득 시누이의 쇼핑몰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제가 연결해 주었던 알짜배기 도매상들이 물건 공급을 끊어버렸으니 아마 난리가 났을 게 뻔했습니다. 검색창에 시누이의 쇼핑몰 이름을 치고 사이트에 접속하는 순간 저는 하마터면 마시던 커피를 뿜을 뻔했습니다. 메인 화면부터 아주 가관이었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밤새워 만들어준 세련된 팝업 창과 깔끔한 상품 사진들이 메인을 장식하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조잡하기 짝이 없는 글씨체로 배송 지연 안내라는 공지사항만 덜렁 떠 있었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클릭해 고객 게시판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게시판은 말 그대로 폭격 맞은 전쟁터가 따로 없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씩 성난 고객들의 항해 글이 빗발치고 있었죠. 입금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배송 준비 중인가요? 사장님, 전화는 왜 이렇게 안 받으세요? 이거 완전 싸구려 재질인데 사진이랑 너무 다르잖아요. 당장 환불해 주세요. 환불 거부, 연락 두절, 배송 지연. 원래 시누이는 쇼핑몰을 운영할 기본적인 책임감이나 센스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예쁜 옷 입고 사장님 소리 듣는 허세에만 취해 있었죠. 그동안은 제가 마케팅 전문가로서 고객 응대 매뉴얼을 다 짜주고 질 좋은 물건을 싸게 떼오도록 뒤에서 다 막아주고 덮어주었던 겁니다. 제가 쳐주었던 든든한 방패를 싹 거두어 버리니 시누이의 엉망진창인 진짜 미천이 그대로 세상에 드러난 것이죠. 쯧쯧, 내 덕에 사장 소리 듣고 살았으면서 누굴 가르치려 들어. 저는 혀를 끌듯 차며 통쾌한 마음으로 게시판 글들을 쭉쭉 읽어내려갔습니다. 제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도 시누이는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자업자득이었죠. 그런데 시누이의 몰락에 방점을 찍는 엄청난 사건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로 동영상 사이트를 보고 있을 때였죠. 평소에 제가 자주 보던 패션 전문 유명 인플루언서의 채널에 새로운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제목부터가 아주 자극적이었습니다. 요즘 SNS에서 난리난 쇼핑몰의 충격적인 실체, 사기당하지 마세요. 호기심에 영상을 클릭한 저는 두 눈을 크게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상 속에 등장하는 쇼핑몰 화면이 너무나도 익숙했거든요. 바로 신우이의 쇼핑몰이었습니다.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는 그 인플루언서는 카메라 앞에 신우이 쇼핑몰에서 산 옷을 집어 던지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영상을 켭니다. 이 쇼핑몰 사장님이 자기가 직접 디자인하고 만든 수제 프리미엄 코트라고 홍보하길래 샀거든요. 가격이 무려 30만 원이나 했어요. 근데 배송 온 걸 보니까 안쪽에 중국산 산티나는 상표가 버젓이 붙어 있는 거 있죠? 제가 동대문 시장 다 뒤져서 똑같은 물건 찾았는데 이거 도매가로 3만 원짜리 싸구려입니다. 완전 소비자 기만이고 사기예요. 인플루언서가 증거로 들이민 코트와 가짜 상표를 보는 순간 저는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강서연, 네가 기어코 선을 넘었구나. 제가 연결해준 도매상들이 물건을 안 주니까 급한 대로 아무 데서나 싸구려 중국산 물건을 떼와서 비싸게 팔아먹으려다 딱 걸린 겁니다. 그 영상은 올라온 지 단 3시간 만에 조회수 50만 회를 훌쩍 넘기며 엄청난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댓글창은 그야말로 신우이를 향한 분노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죠. 여기 사장 SNS 보니까 맨날 명품 들고 다니면서 허세 부리던데 다 우리 돈 뜯어낸 거였네. 당장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합시다. 여기 사장 얼굴이랑 신상 다 털어야 해요. 완전 악질이네. 수천 개의 악플이 쏟아지는 것을 보며 저는 온몸에 짜릿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제가 복수의 칼을 갈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아마 지금쯤 신우이는 휴대전화에 빗발치는 항해 문자와 전화 폭탄을 맞으며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을 겁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헐레벌떡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경악과 어이없음으로 반쯤 넋이 나가 있었죠. 여보, 당신 그 영상 봤어? 유명한 유튜버가 서연이 쇼핑몰 저격한 영상 말이야.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태연하게 가방을 내려놓자 남편이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나 진짜 내 동생이지만 너무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어. 아까 서연이한테서 살려달라고 미친 듯이 전화가 왔는데 내가 화가 나서 당장 끊어버렸어. 어떻게 손님들한테 사기를 칠 생각을 해? 저는 남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다 자기가 저지른 일이니까 본인이 책임져야지. 이제 환불 사태 터지면 그 빚 감당하는 것도 다 신우이 몫이야.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래, 맞아. 나도 이제 진짜 신경 끄려고. 아버지도 뉴스에 나오는 거 아니냐면서 아예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길길이 날뛰고 계셔. 엄마는 알아놓은 와중에도 딸내미 감옥 갈까봐 벌벌 떨고 있고 완전 집안이 쑥대밭이야. 남편의 입을 통해 전해 듣는 시댁의 처참한 상황은 제 가슴을 뻥 뚫리게 만드는 시원한 사이다 그 자체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옥죄고 부려먹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탐욕과 무능함 때문에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깊숙이 기대어 앉아 다시 한번 신우이의 쇼핑몰에 접속해 보았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엉망으로 떠있던 메인 화면은 온데간데없고 하얀 바탕에 검은 글씨 한 줄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내부 사정으로 인해 당분간 쇼핑몰 운영을 중단합니다. 사실상 폐업 선언이나 다름없는 문구였죠. 쇼핑몰 창업한다고 제 돈 1,000만 원을 빌려가고 제 마케팅 기술을 공짜로 빼먹으며 잘난 척하던 신우이의 최후치고는 너무나도 빠르고 비참한 결말이었습니다. 신우이는 이제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고 감당할 수 없는 환불금과 빚더미에 깔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테죠. 제가 직접 나서서 진흙탕 싸움을 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이 당연하게 누리던 저의 호의와 능력을 조용히 거두었을 뿐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들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며 스스로 지옥불로 걸어 들어간 것이죠. 창밖으로 화려하게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아주 깊고 시원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속에 남아있던 작은 응어리들까지 아주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가에는 여전히 서늘한 미소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완벽하게 박살이 났지만 아직 제가 받아내야 할 죗값이 하나 더 남아 있었으니까요. 바로 며느리 돈으로 온갖 허세를 다 부리면서 뒤에서는 며느리를 흉보던 시어머니의 잘난 체면을 산산조각 내줄 차례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의 쇼핑몰이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으며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것을 확인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기대앉아 아주 여유롭게 휴대전화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켰습니다. 매월 25일 시어머니의 화려한 사교 생활을 위해 제 통장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던 계모임 회비 30만 원. 저는 망설임 없이 자동이체 해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해지하시겠습니까? 라는 알림창이 뜨자 저는 코웃음을 치며 확인을 꾹 눌렀죠.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꽤나 방귀 꽤나 낀다는 아주머니들이 모인 그 계모임에서 늘 콧대가 하늘을 찌르는 분이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능력이 좋아서 매달 내 회비까지 알아서 딱딱 챙겨주지 뭐야. 며느리가 대기업 과장이라 돈을 아주 갈퀴로 긁어모아. 이번에 내 환갑잔치 때 500만 원짜리 호텔 뷔페도 우리 며느리가 자기 카드로 시원하게 긁었잖아. 호호호. 친구분들 앞에서는 제 돈으로 온갖 유세를 떨고 고상한 사모님 행세를 하셨죠. 그러고는 뒤돌아서 친척들 앞에서는 저를 쪼잔하고 센스 없는 싸구려 취급을 하며 씹어대셨던 겁니다. 생각할수록 속이 뒤틀리고 구역질이 났지만 이제 그 가증스러운 연극도 끝을 낼 시간입니다. 며칠 뒤 드디어 시어머니의 계모임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마침 한 달에 한 번 회원들이 다 같이 고급 한정식 집에 모여 비싼 점심을 먹고 갯돈을 정산하는 날이었죠. 오후 2시쯤 되었을까요? 회사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데 예상대로 제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역시나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짐짓 놀란 척 아주 부드럽고 상냥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모임 가셨다면서 이 시간에는 웬일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다급함을 넘어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야, 너 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오늘이 모임 날인데 왜 아직도 갯돈 입금이 안 됐어? 총무가 지금 내 앞에서 돈 안 들어왔다고 눈치 주는데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잖아. 당장 입금 안 해. 시어머니는 아마 화장실이나 복도 구석에 숨어서 전화를 거시는 모양이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들을까봐 목소리는 잔뜩 낮췄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뻔뻔함은 숨길 수가 없었죠.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아주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어머니 갯돈을 내드려요? 저 센스 없고 돈 쓸 줄도 모르는 쪼잔한 며느리잖아요. 친척들 다 모인 데서 제 흉 그렇게 시원하게 보셨으면서 제 돈은 아쉬우신가 봐요? 제 입에서 친척 모임 이야기가 나오자 수화기 너머의 시어머니는 숨을 헉 하고 들이마셨습니다.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그래? 내가 언제 내 욕을 했다고 그래? 아이고, 이 미친년이 기어코 헛소문을 듣고 시어미를 잡으려고 환장을 했네. 저는 끝까지 발뺌하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헛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사촌 형님이 그날 식당에서 녹음하신 거 다 들었어요. 남편도 듣고 아버님도 똑똑히 들으셨고요. 아버님이 어머니 카드 싹 다 정지시키셨다면서요? 이제 저한테서 한 푼도 뜯어낼 생각 마세요. 모임 아주머니들한테도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며느리 돈으로 허세 부리다가 딱 걸려서 빈털털이 됐다고요. 전 끊습니다. 바빠서요. 제가 가차없이 전화를 끊어버리자마자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여보, 엄마 지금 식당에서 밥값 계산하려다가 카드 다 정지돼서 완전 망신당하셨나 봐. 아까 나한테 미친 듯이 전화와서 돈 좀 보내달라고 난리치길래 내가 단칼에 끊어버렸어. 아주머니들 앞에서 얼굴 벌개져서 도망치듯 나오셨대. 남편의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소리내어 크게 웃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돈 자랑, 며느리 자랑을 하며 친구들 기를 죽이던 분이 결제할 돈이 없어서 쩔쩔맸을 그 모습? 아마 동네 계모임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오늘 하루 종일 시어머니의 이야기가 안주거리로 씹히고 있을 겁니다. 아이고, 순덕이 그 여자 아주 웃겨. 며느리가 돈 다 내준다더니 사실은 며느리 돈 뜯어먹고 살면서 허세 부린 거였네. 어쩐지 오늘 카드도 다 막히고 갯돈도 못 내더라니까. 아주머니들의 쑥덕거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던 체면과 자존심이 수십 명의 사람들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이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벌은 집안 친척들 사이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촌 형님은 저에게 녹음 파일을 보내주신 그날 이후 친척들 단체 대화방에 그 사실을 넌지시 다 퍼뜨리셨거든요. 이모가 글쎄 유나 동서가 해준 500만 원짜리 환갑잔치 받아먹고 뒤에서는 동서 욕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명품 가방 사준 것도 중고로 팔아먹고 싸구려라고 비웃었대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나요? 친척들의 반응은 얼음장처럼 싸늘해졌습니다. 명절마다 싹싹하게 인사하고 어른들을 살뜰히 챙기던 제 모습을 다들 좋게 보셨기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향한 비난은 더욱 거셌습니다. 평소 시어머니와 친하게 지내던 큰어머니조차 전화를 걸어 호통을 치셨다고 합니다. 동서,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럴 수가 있어. 우리가 다 부끄러워서 낯을 들고 다닐 수가 없네. 애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뒤에다 칼을 꽂아? 당분간 우리 집안 제사고 모임이고 얼씬도 하지 마. 시아버님은 아예 안방 문을 굳게 잠가버리시고 시어머니와는 말 한마디 섞지 않으셨습니다. 당신 같은 여자는 내 마누라 자격도 없어. 쥐 죽은 듯이 숨도 크게 쉬지 말고 살아. 가장 믿었던 남편과 아들에게 버림받고 친척들에게는 폐류나 취급을 받으며 동네 친구들에게는 허풍쟁이로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식탁에 앉아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여보, 엄마 지금 방문 잠그고 이틀째 물 한 모금 안 드시고 누워 계셔. 동네 창피해서 밖에 나갈 수가 없다고 아주 죽고 싶다고 우시더라. 서연이는 빚쟁이들 독촉 전화에 시달리느라 혼이 쏙 빠져 있고 남편은 씁쓸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솔직히 내 핏줄들이라 불쌍한 마음이 안 든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다 자기들이 자초한 일이잖아. 당신이 그동안 당했던 억울함에 비하면 이 정도는 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당신이 중간에서 마음고생이 많네. 하지만 이것도 다 우리 가족이 제대로 서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줘. 고름은 째서 짜내야 새살이 돋는 법이잖아. 남편은 제 말에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당신 말이 다 맞아. 나는 당신 결정 무조건 존중하고 따를 거야. 시어머니는 이제 완전한 고립 상태에 빠졌습니다. 매일같이 백화점을 드나들며 사모님 소리를 듣던 화려한 일상은 끝이 났고 좁고 어두운 방구석에 갇혀 자신의 과오를 곱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누구 하나 그녀를 동정하거나 위로해주는 사람은 없었죠. 자신이 입 밖으로 내뱉은 그 가벼운 조롱과 비웃음들이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그녀의 온몸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것입니다. 저는 거실의 폭신한 소파에 기대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경제적 압박으로 시누이의 오만함을 꺾어버렸고 사회적 매장으로 시어머니의 헛된 체면을 바닥까지 짓밟아 주었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완벽한 참교육이 이제 거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었죠. 바로 그들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용서를 비는 순간입니다. 스스로 쌓아 올린 허영의 탑이 무너져 내린 지금 그들이 언제쯤 제게 백기를 들고 찾아올지 아주 느긋하게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안방에 틀어박혀 눈물만 흘리고 있는 사이 시누이의 삶도 완벽하게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우체국에서 보냈던 내용 증명의 상환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쇼핑몰은 이미 문을 닫았고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할 환불금만 수백만 원이 쌓여 있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들은 밀린 옷값을 내놓으라며 매일같이 시누이에게 독촉 전화를 해대고 있었죠. 당연히 제게 갚아야 할 1,0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시누이 수중에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듯한 고통 속에서 시누이는 결국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뜬 시누이의 번호를 보며 저는 아주 여유롭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누이의 목소리는 예전에 그 앙칼지고 당당하던 기세가 완전히 꺾여 있었습니다. 마치 비를 쫄딱 맞은 생쥐처럼 덜덜 떨리는 목소리였죠. 새언니. 저 서연이에요. 저는 모니터를 응시하며 아주 건조하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내용 증명 기한이 내일 모레까지인 건 확인하셨죠? 입금은 언제 하실 건가요? 제 입에서 돈 이야기가 나오자 시누이는 갑자기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새언니,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저 진짜 지금 수중에 단돈 10,000원도 없어요. 쇼핑몰 환불해 주느라 대출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1,000만 원 갚을 기한만 조금만 미뤄주시면 안 될까요? 저 진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숨 넘어갈 듯 오열하는 시누이의 목소리를 들으니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단 한 줌의 동정심도 잃지 않았습니다. 제가 베풀었던 호의를 비웃음으로 갚았던 사람에게 자비란 사치일 뿐이니까요. 살려달라는 말은 저한테 하실 게 아니라 아가씨 본인한테 하셔야죠. 아가씨가 제 뒤통수 치고 제 선물 중고로 팔아넘길 때 이미 이런 결과는 예상하셨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일 모레 자정까지 입금 안 되면 얄짤없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 접수할 겁니다. 아가씨 명의로 된 통장이란 통장은 다 압류될 테니 그렇게 아세요. 새언니, 제발요. 새언니. 저는 시누이의 절규를 매몰차게 끊어버리고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더 이상 저런 가증스러운 눈물 연기에 속아 넘어갈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남편이 식탁에 마주 앉아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어딘가 씁쓸하면서도 아주 통쾌해 보였죠. 여보, 서연이 그 기집애 완전 바닥까지 추락했어. 무슨 일 있었어? 제가 따뜻한 보리차를 잔에 따라주며 묻자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까 오후에 서연이한테서 또 전화가 왔었어. 나한테 2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펑펑 울더라고. 당연히 당신 얼굴 생각해서 단칼에 거절하고 끊었지.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기집애가지 친구들한테까지 돈을 빌리러 다녔나 봐. 저는 눈을 크게 뜨며 남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서연이 10년지기 절친들 있잖아. 맨날 서연이가 밥 사주고 비싼 디저트 사주면서 자기 오빠네 부자라고 허세 부리던 그 친구들. 걔네들한테 10만 원만, 50만 원만 빌려달라고 매달렸대. 그래서 친구들이 빌려줬대? 남편은 콧방귀를 뀌며 식탁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빌려주기는커녕 전부 다 서연이 연락처 차단해버렸대. 그 유튜버 영상 터지고 나서 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거든. 서연이가 뒤에서 새언니 돈 뜯어먹고 사기쳐서 쇼핑몰 하다가 망했다고 말이야. 친구들이 서연이한테 쌍욕을 하면서 너 같은 사기꾼이랑 상종하기 싫다고 매몰차게 돌아섰다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등줄기가 오싹해지면서도 묘한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신우이는 그동안 제가 대주는 돈과 아이디어로 화려한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살았습니다. 그 가짜 껍데기가 벗겨지고 알거지가 되자 주변에 거머리처럼 붙어있던 사람들도 미련 없이 그녀를 버린 것입니다. 진짜 내 편이 누구인지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던 새언니를 짓밟은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을 테죠.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친 대가야. 아가씨가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야 할 몫이지. 제 담담한 대답에 남편도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당신 말이 다 맞아. 나는 이제 내 동생이라고 감싸줄 생각 추호도 없어. 다 자기가 싼 똥이니까 자기가 치워야지. 그때였습니다. 남편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는 시아버님이셨습니다. 남편은 얼른 자세를 고쳐 앉고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아버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아버님의 목소리는 마치 활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무섭고 단호하셨습니다. 애비야, 너 지금 당장 유나 바꿔라. 네, 아버님. 저 여기 있어요. 제가 대답하자 시아버님은 크게 한숨을 내쉬시더니 아주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아가, 그동안 이 못난 시애비가 미안했다. 내 집구석에서 너한테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면목이 없어서 너한테 전화도 못하고 있었구나. 아버님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이 왜 저한테 미안해하세요? 아버님은 저한테 항상 최고로 잘해주셨잖아요. 시아버님은 헛기침을 몇 번 하시더니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신 듯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서연이 그년한테 최후 통첩을 날렸다. 내일 당장 내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라고 했다. 남편과 저는 놀라서 서로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기집애가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다 못해 오늘 내 앞에 와서 엉엉 울면서 살려달라고 빌더구나. 그래서 내가 호통을 쳤다. 네가 그따위로 짓밟고 조롱한 내 새언니한테 가서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하지 않으면 내일 당장 내 호적에서 내 이름 파버리고 집에서 쫓아낼 거라고 말이다. 네가 새언니한테 용서받지 못하면 나도 평생 너를 내 자식으로 안 보겠다고 못을 박았다.
시아버님의 말씀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딸을 끔찍이 아끼시던 분이었지만 옳고 그름이 확실하신 분이었기에 이런 결단을 내리신 거겠죠. 내일 오후에 내가 서연이랑 그 못난 애미년 끌고 내 집으로 가마. 그것들이 내 앞에서 무슨 짓을 하든 넌 맘 약해지지 말고 내 분이 풀릴 때까지 호되게 혼을 내거라. 알겠느냐? 저는 왈칵 쏟아질 것 같은 눈물을 꾹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내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거실에는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아무 말 없이 저를 다독여 주었죠. 쇼핑몰 폐업, 빚더미, 친구들의 손절, 그리고 아버님의 무서운 절연 선언까지. 신우이는 이제 세상 그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완벽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난 척하며 제 선물을 비웃던 신우이의 오만함은 철저하게 짓밟혀 가루가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제 거실 한가운데서 저를 쌍년이라고 욕하던 시어머니와 저를 조롱하던 신우이가 엎드려 자비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짜릿하고 통쾌한 순간을 머릿속으로 조용히 그려보았습니다. 심장이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일요일 오후가 되었습니다. 거실 벽시계가 3시를 가리킬 무렵 딩동하고 초인종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남편이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죠. 가장 먼저 집 안으로 들어오신 분은 매섭고 엄한 얼굴을 하신 시아버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고개를 푹 숙인 두 사람이 머뭇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기세등등하게 전화로 저에게 쌍욕을 퍼붓고 저를 호구 취급하며 비웃던 그 잘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초췌한 얼굴에 며칠 밤을 새운 듯 눈밑이 새카맣게 죽어 있었죠. 화려한 명품 옷과 가방으로 온몸을 휘감고 다니던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모습이 어쩌다 저렇게 초라해졌을까요? 거실 한가운데 선 시어머니는 차마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시선을 바닥에만 둔 채 입술을 바르르 떨고 계셨습니다. 저는 소파에 꼿꼿하게 앉아 그 두 사람을 아주 조용하고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시아버님이 지팡이로 바닥을 탁 치시며 천둥 같은 호통을 치셨습니다. 너희 둘 당장 유나 앞에 무릎 꿇지 못해. 어디서 사람의 탈을 쓰고 남의 집 귀한 딸한테 그런 천인공노할 짓을 해. 아버님의 불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누이가 털썩하고 제 발밑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누이의 두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새언니, 제가 진짜 미쳤었어요. 제가 돌았었어요. 언니가 저 쇼핑몰 하라고 피 같은 돈 1,000만 원이나 빌려주시고 밤새워 도와주셨는데 제가 은혜도 모르고 친척들 앞에서 언니 흉이나 보고 언니가 정성껏 사주신 가방까지 뻔뻔하게 중고로 팔아넘기고 제가 진짜 인간도 아니에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시누이는 바닥에 이마를 찌울 듯이 엎드려 엉엉 소리 내어 오열했습니다. 비참하게 무너져 내린 시누이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서늘해졌습니다. 이어서 옆에 서 계시던 시어머니도 천천히 무릎을 굽히셨습니다. 평생 자존심 하나로 꼿꼿하게 살아오신 분이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며느리, 내가 참으로 못났다. 늙은이가 주책맞게 철없는 딸년이랑 합세해서 뒤에서 널 헐뜯고 네가 그동안 우리 집에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잘했는데 내 눈이 멀어서 복덩이를 몰라봤어. 내가 무슨 낯짝으로 널 보겠니? 정말 미안하다. 내가 다 늙어서 망령이 났었나 보다. 제발 이 늙은이를 한 번만 용서해 다오.
시어머니마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치시자 거실 안에는 두 사람의 훌쩍이는 울음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속에 꽉 맺혀있던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눈 녹듯이 사르르 흘러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평온해졌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한번 내쉬고는 아주 담담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이 진심으로 뉘우치시는 것 같으니 용서는 해드릴게요. 제 입에서 용서라는 단어가 나오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번쩍 고개를 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바로 얼음장처럼 차가운 쐐기를 박았습니다. 하지만 두 분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용서한다는 건 이 상황을 덮고 넘어가겠다는 뜻이지 예전처럼 돌아가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두 분께 싹싹하고 다 퍼주는 바보 같은 며느리, 호구 같은 새언니로 살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는 명절이나 생신 때 딱 며느리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과 도리만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저한테 더 이상의 살가운 정이나 경제적인 지원은 기대하지 마세요. 제 단호한 선언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다시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발로 걷어찬 저의 진심과 사랑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후회하는 듯 했습니다. 지켜보시던 시아버님이 깊게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냐 아가, 내 말이 100번 1000번 맞다. 네가 이 못난 것들을 내치지 않고 이렇게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애비는 평생 내게 감사하며 살 거다.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제 손을 아주 꽉 감싸주었습니다. 남편의 크고 따뜻한 손바닥에서 저를 향한 무한한 신뢰와 미안함, 그리고 든든한 사랑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여보, 고마워. 그리고 정말 고생 많았어. 앞으로는 내가 당신 손에 흙먼지 하나 안 묻게 당신만 보고 지켜줄게. 남편의 그 한마디에 저는 비로소 환하게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길고 험난했던 전쟁이 완벽하게 끝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삶에는 아주 많고 기분 좋은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마케팅팀 팀장으로 훌쩍 승진을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기쁜 소식은 남편과 저 사이에 너무나도 예쁜 첫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새근새근 잠든 아이를 품에 안고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시댁과의 관계도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시누이는 그날 이후로 정신을 번쩍 차렸는지 허영심을 모두 버렸습니다. 동네 외진 골목에 아주 작은 카페를 하나 차려서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리며 성실하게 일하고 있죠. 예전처럼 명품 가방을 들고 허세를 부리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수수한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오히려 훨씬 보기 좋았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이 있을 때면 시누이는 제가 좋아하는 과자와 빵을 직접 구워서 예쁘게 포장해 오곤 합니다. 새언니, 이거 제가 새벽에 구운 쿠키예요. 언니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항상 감사해요. 조심스럽게 선물을 건네는 시누이의 눈빛에는 예전의 그 가식적인 웃음 대신 거짓 없는 진심과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대할 때마다 항상 조심하시고 제 눈치를 살피며 말 한마디도 아주 다정하게 건네십니다. 물론 예전처럼 매주 시댁에 가서 밥을 차리거나 제 돈을 퍼다 바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관계는 예전처럼 끈끈하거나 가깝지 않지만 오히려 철저하게 선을 지키니 갈등이 생길 일도 없어 아주 평화롭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주말 오후, 거실 소파에 앉아 곤히 잠든 아기를 토닥이며 저는 조용히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저를 깎아내리고 이용하려던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맞서 싸웠던 그 치열했던 시간들. 만약 제가 그때 상처받은 마음을 꾹 누르고 혼자 눈물만 흘리며 참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저는 평생 그들의 발밑에서 돈이나 가져다 바치는 비참한 호구로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제 능력과 지혜를 총동원해 제가 받은 상처를 고스란히 돌려주었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에 굴복하지 않고 제 스스로의 가치를 지켜낸 것입니다. 창밖으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제 뺨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아이의 작고 보들보들한 손을 꼭 잡으며 속으로 단단하게 되뇌었습니다. 착하게 사는 건 분명 좋은 일이야. 하지만 무조건 참아주고 양보하는 호구로 사는 건 절대 미덕이 아니란다. 내 가치를 내가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존중해주지 않거든. 엄마는 앞으로도 지혜롭고 당당하게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지키면서 살아갈 거야. 따뜻한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환하고 눈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막이 아주 눈부시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